제17화 금고의 열쇠. 다스프리! 다스프리! 나는 커튼을 열어젖히며 급히 그를 불렀다. 다스프리는 놀라서 달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앙데르마트 부인이 괴로워하고 있어. 다스프리는 기절한 여인의 코에 재빨리 각성제를 갖다 대고 치료하면서 내게 물었다. 부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편지 때문이야. 라쿤부에게 보낸 편지를 자네가 앙데르마트 씨에게 넘겨줬잖아. 이 말을 듣자 다스프리는 아차하고 이마를 쳤다. 내가 정말 그 편지를 넘겨줬다고 생각한 모양이군. 그래, 하긴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군 그래. 그 무렵 부인도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다스프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다스프리는 가방에서 앙데르마트 씨가 가져간 것과 똑같이 생긴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이것이 당신 편지입니다, 부인. 이게 진짜예요. 그렇지만 아까 주신 것은? 아까 준 것은 겉모양은 이것과 같지만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꾸며내어 쓴 겁니다. 남편께서는 대용품인 줄 모를 테니까 기꺼이 읽으시겠지요. 하지만 글씨체는... 걱정 마세요. 부인 것과 똑같이 썼으니 내가 흉내내지 못하는 필적 따윈 없으니까요. 다스프리는 편지다발을 부인에게 건네주었다. 부인은 편지다발을 받자 왕을 접견하기라도 한 듯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총총 집을 나갔다. 이제는 집에 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복잡한 사건은 모두 해결됐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크나큰 놀라움이 남아있었다. 아르센 류팽. 그가 바로 내 곁에 있다니? 여러 해 동안 기쁨과 슬픔을 나눠온 마음의 벗 장 다스프리가 바로 그 유명한 궤도신사 류팽이라니.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류팽은 빙글빙글 웃으며 태평스럽게 말했다. 자네는 이제 장 다스프리에게 작별을 고하는 게 좋겠어. 뭐라고? 나는 그를 멀리 떠나보낼 생각이네. 이제는 내 정체가 드러났으니 필요 없게 됐거든. 그러나 아르센 류팽은 남아있겠지? 물론이지.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우선 자네의 병간호도 급하고. 고맙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대답해 주겠나? 뭐든지 다 이야기하지. 도대체 자네는 어떻게 편지다발이 숨겨진 제2의 금고를 찾아냈나? 사실은 애를 좀 먹었지. 어제 오후 자네가 자고 있는 동안 간신히 발견했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극히 간단했어. 하기야 언제나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어렵긴 하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류팽은 하트 7의 철판을 내보였다. 이 철판을 발견하고는 바로 이게 금고의 열쇠라고 짐작했지. 게다가 왕의 조각상은 트럼프의 그림과 똑같이 생겼으니 그것이 금고의 문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어. 철판을 조각에 어디에 어떻게 가져다 대면 좋은가. 그걸 알아내는 거야 더욱 간단했고. 과연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왜 처음에 큰 금고밖에 열지 않았나?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어. 언제나 철판을 바로 대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위아래를 거꾸로 갖다 댈 수 있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한 거지. 어제서야 알았으니까. 아, 뭐야. 너무 간단해서 실망했나? 그렇지만 그 간단한 사실이 때로는 영 떠오르지 않거든. 그럼 자네는 진작부터 시체와 철판으로 된 하트칠이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었군. 사흘 전 나를 데리고 가서 법석을 떤 건 순전히 내게 실마리를 제공할 생각이었군 그래? 바로 맞았네. 어쨌든 자네는 내 친구요 집주인이니까 조금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렇다고 내 정체를 너무 일찍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럼
지난 6월 22일 밤 나를 골린 것도 자네 짓인가? 할 말이 없네. 그렇지만 금고를 찾자면 집안을 뒤져야 할 테고 자네의 방해는 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네. 아, 기막힌 친구로군. 그래서 그날 금고를 발견하고 발행 형제의 음모를 알아냈다 이 말이지? 금고 속에는 녀석들이 독일군과 계약한 서류가 들어있었어. 그걸 보고는 사건의 윤곽을 알 수 있었지. 나는 너무나도 명쾌한 리팽의 답변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호기심이 자꾸자꾸 일어나서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할 참인가? 오늘은 늦었으니 푹 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서류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낼 생각이야. 그래야 하루속히 잠수함을 만들 게 아닌가. 참, 그리고 나도 기부금을 좀 내야지. 나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앙데르마트 씨가 서명한 그 수표 2장 말인가? 아르센 류팽은 빙그레 웃었다. 그렇지. 발행 형제가 조국을 배신한 죄를 프랑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라도 갚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제 18화 백작 부인의 흑진주. 한밤중에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오슈거리 9번지에 있는 아파트 관리실을 뒤흔들었다. 모두 돌아와서 잘 시간인데 지금쯤 새벽 3시는 됐을 거예요. 자다 깬 관리인의 아내가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나갔다. 아마 의사 선생을 찾아왔을 거야. 여자의 남편도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은 의사를 찾고 있었다. RL 선생님은 몇 층에 사십니까? 4층 왼쪽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야간 시간에는 왕진을 나가지 않으세요. 관리인의 아내는 이렇게 설명했으나 방문객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곧바로 계단을 올라갔다. 2층, 3층. 그러나 방문객은 RL 씨가 살고 있는 4층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6층까지 올라갔다. 이 기묘한 방문객, 그가 바로 궤도 신사 아르센 류팽이었다. 류팽은 오늘 밤 6층에 살고 있는 앙디오 백작 부인의 소문난 흑진주를 훔치려고 이 건물에 들어온 것이다. 의사를 찾는 척한 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6층의 어느 문 앞에서 류팽은 가져온 열쇠 2개를 시험해 보았다. 하나로는 자물쇠를 열었고 다른 하나로는 빗장을 끌렀다. 거참 신통하군. 류팽은 중얼거렸다. 일이 무척 간단해졌군. 하지만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도망갈 곳을 미리 확인해둬야지. 가만히 있자. 시간으로 따지면 내가 의사를 방문했다가 바람 맞고 돌아갈 시간이 지났을까? 아직도 이르군. 조금만 더 참아야지. 10분쯤 지나자 류팽은 1층으로 내려와서 관리실의 창문을 노크하면서 되먹지 않은 작자라고 의사를 마구 욕했다. 문이 열리자 류팽은 현관문 밖으로 나가 쾅 소리가 날 만큼 세차게 문을 닫았다. 그러나 소리만 컸지 실제로 문은 잠기지 않았다. 류팽은 자동문이 닫히더라도 잠기지 않도록 재빨리 자물쇠에 손을 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관리인 부부가 눈치채지 않도록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어놓았으니 이것으로 만약을 위한 탈출로는 확보한 셈이다. 류팽은 천천히 6층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아까 미리 열어둔 문을 통해 백작 부인의 응접실로 들어갔다. 손전등으로 실내를 한 바퀴 비춰본 뒤 모자와 외투를 책상 위에 벗어놓고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런 다음 발소리를 죽이려고 구두 위에 또 가죽 덧신을 신었다. 좋았어. 이거면 되겠다. 얼마나 척척 진행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도둑질을 직업으로 택하지 않는 까닭을 모르겠군. 조금만 머리를 쓸 줄 안다면 이 일보다 더 매력적인 직업은 없을 거야. 게다가 편안한 직업이지.
너무 편안해서 가끔은 지루해질 때도 있지만 말이야. 류팽은 이 아파트의 상세한 도면을 펼쳤다. 우선 방향을 외워두자.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현관이군. 길 쪽을 향해서 응접실과 안방, 식당이 있고. 여기 더 있어봤자 시간 낭비로군. 류팽은 다시 한번 응접실을 휘둘러보고는 혀를 끌끌 찼다. 백작 부인의 취미도 별것 아니군. 감나가는 골동품이 전혀 없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유일한 목표인 흑진주를 향해 돌진하는 게 좋겠어. 류팽은 다시 도면을 살펴보았다. 아, 이것은 침실로 가는 복도를 나타내는 선이군. 3미터 앞에 드레스룸에 문이 있을 텐데 드레스룸은 백작 부인의 침실과 통해 있군. 류팽은 도면을 접어 호주머니 속에 넣고 손전등을 껐다. 그러고는 거리를 재면서 복도를 걸어갔다. 1미터, 2미터, 3미터. 됐어. 이젠 드레스룸의 문 앞까지 왔어. 거참 잘 되어가는군. 여길 통과한 다음 또 하나의 문만 열면 곧장 침실이야. 그리고 이 문에는 빗장이 하나뿐이며 빗장이 바닥에서 1m 43cm 높이에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지. 빗장 같은 건 문틈에 손만 한번 갖다 대면 열리는 거야. 류팽은 호주머니에서 빗장을 여는 데 필요한 연장을 꺼냈다. 그러나 손을 대자 문은 저절로 열렸다. 빗장이 걸려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거 류팽, 자넨 운이 좋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 자네는 백작 부인이 흑진주를 숨겨놓은 위치를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흑진주가 자네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네는 오직 침묵보다도 고요하고 밤보다도 검은 그림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고 말고. 아르센 류팽은 두 번째 문을 열기 위해 30분이라는 시간을 착실하게 소비했다. 이 문은 곧바로 침실과 통하는 문이었다. 그러나 워낙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설령 백작 부인이 깨어 있었더라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도면에 따르면 긴 의자 옆을 지나가야 했다. 그 다음에는 안락 의자 옆을 지나서 침대 옆에 있는 조그마한 탁자 앞에 이르게 될 터였다. 그 탁자 위에 편지지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바로 이 상자 속에 흑진주가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류팽은 혹시나 백작 부인이 눈을 뜰 경우에도 들키지 않도록 방바닥의 융단 위에 옆으로 누웠다. 그러고서 긴 의자 옆으로 기어갔다. 그곳에서 잠시 동작을 멈추었다. 벌떡벌떡 뛰는 심장의 고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다지 불안한 일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고요가 너무 깊을 때 느껴지는 신경질적인 초조감이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았다. 지금 류팽을 위협하는 위험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류팽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심장이 고동치는 것일까? 지금 침대에 잠들어 있는 부인에게 혹시 들킬까봐 걱정이 되는 것일까? 아니, 그게 아니다. 왠지 자신도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류팽의 전신을 휩쌌다. 류팽은 안락 의자를 더듬었다. 그 다음에는 탁자를 더듬어 나갔다. 그의 오른손이 탁자 다리에 닿았다. 이것으로 마침내 만사가 끝날 것이다. 이제 일어서서 흑진주를 훔쳐서 도망치면 되었다. 류팽의 심장은 백작 부인이 깨어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다. 아르센 류팽이 초인적인 의지로 심장의 고동을 진정시키고 막 몸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의 왼손이 어떤 물건에 닿았다. 더듬어 보니 그것은 바닥에 떨어져 뒤집힌 촛대가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이 손에 집혔는데 그것은 가죽 상자 속에 들어있는 작은 여행용 시계였다. 이상한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류팽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촛대며 시계 같은 것들이 왜 제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지.
이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별안간 류팽의 입에서 나직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둠 속을 더듬던 류팽의 손에 또 무언가 만져졌는데 참으로 기묘한 물건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 혹시 내 머리가 돌아버린 건 아닐까? 류팽은 공포에 질려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이마에서는 진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류팽은 끈질긴 노력으로 팔을 뻗었다. 손끝에 그 기묘한 물건이 닿았다. 류팽은 그것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털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얼굴이 있었다. 그야말로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이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 아르센 류팽의 습관이자 장점이었다. 류팽은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손전등을 켰다. 눈앞에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백작 부인이었다. 목과 어깨에 칼에 찔린 징그러운 상처가 있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류팽은 여자의 미동도 없는 눈과 입가에 남아있는 경련 자국과 하얀 피부와 용단 위에 흘러 굳어진 시커먼 핏자국을 보았다. 류팽은 일어나서 전등을 켰다. 방 안이 환해졌다. 류팽은 방 안에서 벌어진 격렬한 싸움의 흔적을 역력히 알아볼 수 있었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침대보는 침대에서 벗겨져 있었다. 마룻바닥에는 촛대와 시계와 의자가 넘어져 뒹굴고 있었다. 주위는 온통 피바다였다. 그럼 흑진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편지지가 들어있는 상자는 탁자 위에 있었으나 흑진주는 그 속에 없었다. 류팽보다 한 발 앞서 침입한 살인자가 흑진주를 훔쳐간 것이 틀림없었다. 선수를 뺏겼군. 아르센 류팽은 중얼거렸다. 류팽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멋에 겨워 혼자 우쭐했는데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 싶었다. 백작 부인은 살해되었고 흑진주는 도난당했다. 도망치자. 우물쭈물하다가는 살인범 누명을 쓰겠어. 류팽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친다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도망을 쳤겠지. 하지만 천하의 아르센 류팽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하여튼 사람을 죽인 건 내가 아니니까 걱정할 것 없다. 만약 자네가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이거 머리가 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벼르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류팽은 안락의자에 주저앉아 화끈거리는 이마 위에 두 주먹을 가져다 대고 생각에 잠겼다. 제19화 살인범은 누구일까? 오슈거리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르센 류팽이 이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이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이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파리의 시민이라면 아마 레오틴 잘티라는 여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잘티는 한때 가수였고 앙디오 백작의 아내였으며 백작이 죽은 뒤부터는 쭉 혼자 살고 있었다. 약 20년 전 잘티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파리의 시민을 깜짝 놀라게 했었다. 잘티의 다이아몬드와 진주에 대한 사랑은 유럽에서도 꽤 유명했다. 세상 사람들은 잘티가 어깨 위에 은행 금고와 금광 회사를 짊어지고 다니며 대보석상들은 잘티가 없으면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대기까지 했다. 그런데 백작이 세상을 떠나자 이 호화로운 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얼마 뒤에는 커다란 파국이 닥쳐와 일체의 재산과 보석을 잃게 되었다. 파산의 구렁텅이는 잘티가 어깨 위에 자랑스럽게 짊어지고 다니던 은행 금고와 금광 회사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말았다. 잘티가 수집한 수많은 보석들이 경매꾼들에 의해 하나둘 팔려나갔으며 마침내 남은 보석이라곤 오직 흑진주 하나뿐이었다. 흑진주.
아름답게 빛나는 이 커다란 보석은 언제나 잘티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전 유럽의 귀족과 보석상인들이 탐내는 보물이었다. 만약 이 흑진주를 팔았다면 잘티는 큰 재산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잘티는 아무리 생활이 궁색해져도 흑진주를 파는 것만은 한사코 거부했다. 잘티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흑진주를 파는 대신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말벗 하나, 여자 요리사 하나, 그리고 하인 하나를 데리고 사는 간소한 생활을 택했다. 잘티가 이토록 흑진주를 소중히 여기는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이 흑진주는 황제 폐하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파산 상태에 빠져 간소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전성기를 기념하고자 흑진주를 팔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보석은 팔지 않을 거예요. 잘티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잘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흑진주를 목에 걸고 지냈으며 잠잘 때에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감추어 두었다. 각 신문들이 백작 부인 잘티의 죽음과 더불어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자 파리 시민들은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체포되자 이 사건이 더욱 신비롭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 신문에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왔다. 경찰 당국은 앙디오 백작 부인의 하인 빅토르 다네그르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결정적인 단서가 살인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다네그르가 지내는 다락방 침대의 매트리스와 담요 사이에서 피 묻은 옷이 발견되었으며 그 옷에서 떨어진 단추 하나가 피살자의 침대에서 발견되었다. 저녁 식사 후 다네그르가 자기 방으로 가지 않고 드레스룸에 침입하여 유리창 너머로 백작 부인이 흑진주를 감추는 모습을 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현재까지는 미약하며 다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 가지 남아있다. 복도 끝방에서 자는 부인의 말벗과 여자 요리사는 아침 8시에 일어났을 때 부인의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혐의자인 다네그르는 그보다 1시간 앞선 시각인 7시에 길모퉁이의 담배가게에 나타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아내와 담배가게 남편이 증언을 해주었다.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다네그르가 범행 후에 부인의 방을 빠져나간 방법을 알 수 없게 된다. 살인범이 그 방의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 두었던 것일까? 살인범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안에서 굳게 잠긴 문을 뚫고 도망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커다란 수수께끼지만 당국이 수사를 해나감에 따라 이는 차차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당국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수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서 사건은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빅토르 다네그르가 위험한 전과자로서 알코올 중독자인데다 방탕하고 칼부림 같은 건 능히 해낼 수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져서 수사 당국과 세상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첫째, 피살자의 사촌 동생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생클레브라는 아가씨는 백작 부인이 살해되기 한 달 전에 흑진주를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고 당국에 말했다. 또한 그 편지를 받은 바로 다음 날 편지를 도난당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 누가 훔쳐갔을까? 다음으로 아파트 관리인 부부는 사건이 있은 날 밤 웬 젊은 남자가 의사 아래를 찾아왔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의사를 만나지도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당국에 보고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이 남자가 공범은 아닐까? 공범이 있다는 추정은 신문도 세상 사람들도 믿는 것 같았다. 수사반장인 가니마르 경감까지도 이 추정을 지지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 아르센 류팽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니마르가 검사에게 말했다. 또 그러십니까? 경감님께선 어디서나 아르센 류팽의 냄새를 맡으시는군요. 검사는 이렇게 대꾸하며 그 의견에 반대했으나 가니마르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사건에는 어김없이 녀석이 나타나니 그자의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없단 말이오. 그렇다기보다는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의뢰 리팽을 내세우는 게 아니오? 범행이 밤 11시 20분에 일어났다는 건 그 시계가 입증하고 있는데 관리인 부부가 말하는 그 남자는 새벽 3시에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자는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은 다네그르가 틀림없어요. 재판소라는 곳은 한 번 그렇다고 단정하고 나면 사건을 끝까지 그 단정에 끼워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다. 게다가 전과자의 알코올 중독자이며 방탕하게 살아왔던 다네그르의 탐탁치 않은 전력은 검사의 확신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래서 증거가 여러모로 불충분했지만 검사는 다네그르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끝내버렸다. 몇 주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진행은 매우 부진했다. 증거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재판장은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검사의 공격도 박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쯤 되자 다네그르 측의 변호사는 기세를 올렸다.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결함을 사정없이 지적했다. 검사에게는 쓸만한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열쇠. 원래부터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가 아니라 범행 시 도둑이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또 하나의 열쇠만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보았단 말인가? 그리고 현재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게다가 범행 도구인 단도도 그렇다. 단도가 있었는지 누가 보았으며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쨌든 증거를 보여주시오. 피고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 말입니다. 이렇게 변호사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흑진주를 훔치고 백작 부인을 칼로 찔러 죽인 자가 새벽 3시에 그 집에 침입한 괴한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가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시계바늘이야 마음대로 돌려놓으면 그만 아닙니까? 피 묻은 옷 한 벌과 떨어진 소매단추 하나만으로 피고를 살인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짓은 피고를 모함할 생각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공격을 받자 검사는 대꾸할 말을 잃었고 마침내 빅토르 다네그르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빅토르 다네그르는 재판 내내 6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교도소에서 풀려나왔다. 다네그르는 감방에서의 고된 생활과 계속된 경찰의 추궁, 그리고 연이은 재판으로 바짝 야윈되다 신경쇠약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밤에는 무서운 악몽과 교수대의 환상이 그를 괴롭혔다. 다네그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부들부들 떨었다. 섬기던 주인이 죽었으므로 직장도 없어졌다. 또한 아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다. 그래서 다네그르는 아나톨 뒤프르라는 가명으로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새방을 얻었다. 그는 어떤 굳은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한스러운 인생이었다. 다네그르는 3번이나 새 직장에 고용되었으나 신원이 알려지자 당장에 쫓겨났다. 다네그르는 살인 혐의로 고발된 전과자였기 때문이다. 다네그르는 자신이 항상 미행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 다시 감옥으로 보내려는 경찰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다네그르는 집 근처의 조그만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얼마 안 있어 다네그르의 맞은편에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더니 수프와 샐러드, 포도주를 주문했다. 그 남자는 깨끗하지 못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남자는 수프를 먹은 뒤 다네그르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줄곧 그를 뚫어져라 노려봤다. 다네그르의 얼굴빛은 창백해졌다. 그 남자는 몇 주일 전부터 다네그르의 뒤를 밟아온 사람이었다. 제20화 사설 탐정. 이 사람은 나에게 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다네그르는 두려운 나머지 당장 일어서서 식당 밖으로 나가고 싶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남자는 자기의 자네는 물론 다네그르의 자네도 포도주를 따라주었다. 그러고 나자 남자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건배하지 않겠소, 노형? 다네그르는 마지못해 잔을 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건배합시다.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빅토르 다네그르 씨. 다네그르는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내가 빅토르 다네그르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나톨 디프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은 태연스럽게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는 말이군. 당신은 앙디오 백작 부인의 하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인이라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디프르라는 사람이요. 이 식당 주인에게 물어봐요. 식당 주인에게는 아나톨 디프르로 통할지 모르지만 재판장에게는 빅토르 다네그르라고 해야 통할걸? 거짓말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속아 넘어갔군요. 낯선 남자는 호주머니를 뒤지더니 명함을 한 장 꺼냈다. 다네그르가 받아보니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설탐정 그리모당, 전직 보안부 형사. 경찰이시군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본래 탐정 일이 마음에 들어서 벌이가 좋으니까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따금 수지가 맞는 사건이, 예를 들어 당신 사건과 같은 것이 걸려든단 말씀이야. 내 사건이라고요? 그렇소. 당신 사건 말이오. 이런 사건은 퍽 희한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꽤 돈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당신이 조금만 친절하게 굴어준다면 말이지요.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요? 당신은 내게 고분고분하게 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요. 무거운 불안감이 빅토르 다네그르를 엄습했다. 다네그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낯선 남자의 말에 끌려들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얘기하고 말고요. 빨리 처리합시다. 상대는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생클레브 양의 대리인입니다. 생클레브라니? 앙디오 백작 부인의 상속자 말입니다. 아, 그래서요? 생클레브 양이 당신에게서 흑진주를 찾아달라고 내게 의뢰했지요. 흑진주라니? 당신이 백작 부인에게서 훔친 보석 말이요. 난 그런 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나는 살인범이 되지 않소? 맞소. 당신은 살인범이오. 탐정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딱 잘라 말했다. 다네그르는 속으로 섬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히도 재판소의 의견은 당신과는 다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12명의 배심원 전원이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소이다. 나는 양심에 가책되는 게 전혀 없고 그들도 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 순간 전직 형사의 커다란 손이 다네그르의 팔을 꽉 붙들었다. 그러고는 코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리모당의 말투는 지금까지와는 딴판으로 전혀 정중하지 않았다. 그런 소리는 작작하게. 내 얘기를 마저 들은 다음에 떠들란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얘기야. 다네그르, 살인을 저지르기 3주 전에 자네는 주인 몰래 그 방 열쇠를 훔쳤어. 그러고는 오베르캄프 거리 244번지의 열쇠 장수 우타르에게 열쇠를 복사했지. 그런 다음 원래 열쇠는 제자리에 슬쩍 가져다 놓았고 말이야. 다네그르는 이처럼 돌변한 상대의 태도와 뜻밖의 말에 놀라 탐정을 다시금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낯선 남자의 기세에는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서 감히 대들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다네그르는 문제의 방문 열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즉각 생각해내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그 열쇠를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인의 열쇠는 사건 당시 방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러자 사설탐정은 빙긋 웃더니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게 바로 그 열쇠야. 그것은 바로 다네그르가 특별히 주문하여 복사한 열쇠였다. 일을 저지른 뒤 당황하여 뛰쳐나오느라 깜빡 잊었던 것인데 나중에도 발견되지 않아 자신도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문제의 열쇠였다. 다네그르는 열쇠를 보자 숨이 막히도록 놀랐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리모당은 말을 이었다. 자네는 이 여벌 열쇠를 주문하던 바로 그날 자선시장에서 단도를 하나 샀지. 그 단도로 백작 부인을 찔러 죽였던 거야. 그 얘긴 다 엉터리요.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압니까? 그 단도를 누가 보았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그 단도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네그르 앞에 또 하나의 낯익은 물건이 나타났다. 그것은 한 자루에 피 묻은 단도. 바로 그가 살인을 저지를 때 사용한 흉기였다. 빅토르 다네그르가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자 그리모당은 얼굴 가득히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단도에 피가 묻어 있는데 무슨 피라고 꼭 내 입으로 설명해야 하나?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당신은 열쇠와 단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내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열쇠 장수와 자선시장의 점원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 미리 그 사람들을 만나고 왔거든. 그들은 자네를 당장이라도 알아볼걸? 그리모당은 냉혹하게 말했다. 너무나도 단정적인 말투였다. 검사도 재판장도 그처럼 날카롭게 추궁하지는 못했다. 다네그르는 공포 때문에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태연한 척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당신이 내세우는 증거는 그것뿐이요? 또 있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말이야. 자네는 범행 후 침입할 때처럼 드레스룸으로 나왔어. 그런데 무서운 나머지 갑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 벽에 기댄 적이 있지? 그때 자네 손에 묻었던 피가 벽에 자국을 냈단 말이야. 어떻게 당신은 그런 걸 안단 말이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말이오. 다네그르는 몹시 더듬거리며 말했다. 물론 경찰은 모르지.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은 모양이니까. 그러나 주위에서 다시 벽을 조사해보면 자네의 피 묻은 엄지손가락 자국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나? 벽에 자네의 지문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제 자네는 별 도리가 없어. 빅토르 다네그르의 얼굴은 애처로울 만큼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흥건한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다네그르는 실성한 눈으로 이 이상한 인물을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옆에서 낱낱이 지켜본 것처럼 소상히 알고 있는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다네그르는 지난 몇 달 동안 온갖 사람들과 싸워왔다. 하지만 이 남자와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었다. 상대가 안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다네그르는 고개를 숙였다. 진주를 드리면 얼마나 주겠소? 단 한 푼도 줄 수 없네. 뭐라고? 농담이겠지? 난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보석을 주는데 당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니. 목숨만은 살려주지. 교수대에 걸릴 목숨 말이야. 이 말을 듣자 다네그르가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그리모당은 상냥하게 말했다. 여보게 다네그르. 그 진주는 자네에게는 전혀 값어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자네는 그 진주를 팔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 보았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장물아비가 있지. 막 팔기로 한다면야. 어차피 이미 때가 늦었네. 왜 늦었단 말이오? 까닭을 알고 싶나? 뻔하지 않은가. 내 말 한마디면 곧 체포령이 내려질 테니까 말이야. 이번에는 먼저 하는 경우가 완전 달라.
열쇠와 단도, 그리고 지문까지 빈틈없는 증거가 있거든. 자넨 꼼짝없이 사형감이야. 다네그르는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깊은 피로가 밀려오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싶은 욕구가 전신에 엄습했다. 그것을 언제 드리면 좋겠소? 오늘 밤, 앞으로 1시간 이내에. 그렇게 못한다면요? 그리모당은 품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그렇게 못한다면 나는 이 편지를 붙이겠어. 이것은 생클레브 양이 검찰총장에게 당신을 고발하는 고소장이야. 다네그르는 포도주를 연거푸 2잔 따라 마셨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섰다. 음식값이나 계산해 주시오. 그리고 나갑시다. 이 이야기는 진절머리가 나니까. 제 21화 흑진주 돌아오다. 해가 저물었다. 두 남자는 언덕을 내려와 오슈거리로 향했다.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그 집 근방에 두었지요. 그날 아침 자네가 갔던 길모퉁이 담배가게 근처 말인가? 두 사람은 공원의 철책을 따라 길을 건넜다. 길모퉁이에 담배가게가 있었다. 다네그르는 몇 발자국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다네그르는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그는 공원에 있는 벤치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이곳입니다. 어디라고? 여기요. 여기라고?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바로 우리가 딛고선 바로 발밑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발밑이라니? 여보게 다네그르, 농담은 그만두게. 농담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몇 번이라도 말하지요. 그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라니,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야? 길에 깔린 두 포석 사이에. 그리모당은 고개를 숙여 길바닥을 굽어보았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인도에는 차도와는 달리 수많은 포석이 깔려 있었다. 어느 포석 말인가? 찾아보시구려. 어느 포석이냐고 묻고 있잖아. 그리모당은 되풀이에 물었지만 다네그르는 대꾸하지 않고 버텼다. 그런가? 그렇다면 좋아. 나를 놀릴 테면 놀려보라지.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난 빈털터리가 되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좋아. 내가 인심을 쓰지. 얼마가 필요한가?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살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100프랑짜리 지폐 1장만. 2장 주겠네. 이제는 말할 수 있겠지? 하수도의 오른쪽 12번째와 13번째 포석 사이요. 땅속인가? 맞소이다. 흙 속에 묻어두었소. 그리모당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설마 누가 의심을 하려고. 그리모당은 주머니 칼을 꺼내어 12번째와 13번째 포석 사이로 칼을 밀어넣으며 다짐했다. 만약 그게 없으면? 내가 숨기는 걸 엿본 사람이 없다면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요. 흑진주가 이런 곳에 있다니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유명한 흑진주가 길바닥에 진흙 속에 묻혀 누구라도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게 놓여있다니. 흑진주라면 그 알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놀고 먹고도 남을 만한 재산일 텐데. 파묻은 깊이는 얼마나 되나? 10cm 정도요. 그리모당은 물기가 있는 축축한 모래흙을 파냈다. 칼 끝에 무엇인가가 부딪혔다. 그리모당은 칼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넓혀서 파나갔다. 과연 흙 속에 크고 빛나는 진주가 있었다. 그리모당이
그렇게도 손에 넣으려고 애썼던 흑진주가 말이다. 마침내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다. 그리모당은 진주를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안주머니 넣은 뒤 지갑을 꺼내들었다. 자, 200프랑이 여기 있다. 미국으로 가는 배표는 나중에 집으로 보내주지. 이튿날 아침 언제나 아르센 류팽의 성공담을 가장 먼저 싣는 프랑스의 메아리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앙디오 백작 부인의 그 유명한 흑진주는 어젯밤부터 궤도신사 아르센 류팽의 소유가 되었다. 류팽은 이 보석을 백작 부인을 살해한 범인으로부터 되찾았다고 한다. 또한 얼마 후에는 이 보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서 이 흑진주의 모사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류팽은 이 전시를 제안받고 나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이것으로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덕을 베푼 자는 보답을 받은 셈이지. 아르센 류팽은 이 사건의 숨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자네는 전직 형사 그리모당으로 행세하면서 살인범이 훔친 보석을 빼앗았다 이 말이로군. 물론 생클레브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테지. 그 여자에게 부탁받았다는 것도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는 고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일 테고 말이야. 정체를 숨기고 녀석을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냔 말이야. 아니, 그보다 먼저 생클레브 양에게 백작 부인의 편지를 슬쩍 빼낸 것이 자네 아닌가? 흑진주를 감춘 장소를 알아내려고 말이야. 류팽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빙그레 웃었다. 맞았네.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이제 자네에게는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군.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내가 자랑 삼는 모험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네. 그날 새벽 부인의 죽음을 알고 난 뒤 그 아파트에서 보낸 40분간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뜻깊은 시간이었네. 전혀 뜻밖의 사건 한가운데에 놓인 내가 두세 가지 단서를 근거로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범인이 그 집 하인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은 그 40분 동안이었거든. 어떻게 범인이 하인이라는 것을 알았나? 보석이 숨겨진 장소를 알만한 사람은 백작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세 사람뿐이었네. 그런데 드레스룸 벽에 남겨진 피 묻은 손가락 자국은 크기로 보아 남자의 것이었어. 그 집의 남자라고는 하인 하나뿐이었거든. 그래서 일단 의심을 품고 녀석이 쓰던 다락방을 뒤져보니까 피 묻은 옷이 나오더군. 그래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네. 오호, 그렇군. 내가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하인이 체포되는 게 유리했지. 녀석의 입장이 곤란해져야 다루기가 쉬워지거든. 그래서 나는 녀석의 침대 밑에서 그 피 묻은 하인 옷을 발견했을 때 소매 단추를 하나 떼어내어 현장에 두고 나왔네. 경찰에게 녀석을 의심할 단서를 제공한 거지. 이야, 기가 막히군.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네. 녀석이 감옥에서 교수대로 직행하면 내가 흑진주를 찾을 길이 막막해지거든. 어떻게 해서든 녀석이 다시 풀려나오도록 해야만 했지.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뒤 녀석이 겁에 질려 엉겁결에 떨어뜨리고 간 단도와 열쇠구멍에 꽂힌 열쇠를 챙겼고 드레스룸에 남은 지문도 지웠네. 녀석에게는 그 지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협박을 했지만 생각해보게. 만약 그런 게 남아있었다면 경찰이 놓쳤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오며 모든 문을 차례차례 잠갔던 거야.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 머리가 어찌나 잘 돌아갔는지. 자네가 천재적이라는 건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류팽도 따라 웃었으나 곧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가히 천재적이었지. 이런 생각은 풋내기 탐정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지. 단 몇 분 사이에 한 문제에 관한 두 가지 한계, 즉 체포와 석방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다니. 범인을 지치고 맥이 빠지게 만든 다음 석방 후 내가 친 약간 서투른 함정에 쉽게 빠지도록 사법이라는 강대한 조직체를 이용하다니. 약간 서투른 함정이라니
천만에. 녀석에게 그건 참으로 끔찍한 함정이었네. 왜냐하면 녀석은 다시 위험해질 일이 없었거든. 일단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몸이니까. 맞았네. 사실 녀석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일단 선고가 내려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법은 끝나고 마니까. 설령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녀석이 범인인 것이 확실해진다 해도 경찰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아무튼 재판소의 판결은 무게가 있는 것이니까. 불쌍한 녀석인데. 그 녀석이 불쌍하다고? 자넨 그자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군. 사람의 목숨은 귀한 거야. 백작 부인이 죽고 그 흑진주가 녀석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하느님도 없는 셈이지. 생각해보게. 녀석은 살아있어. 고생은 좀 했지만 저지른 죗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쨌든 단에 그르란 인간은 살아있단 말씀이야. 그리고 흑진주는 자네 것이 되었고 말이야. 아르센 류팽은 빙그레 웃으며 지갑에서 흑진주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정성스레 쓰다듬으며 한동안 귀여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윽고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지금은 내 손안에 있지만 앞으로 누가 이 보물을 가지게 될까? 러시아의 귀족일까? 인도의 어리석고 야심 많은 왕일까? 아니면 미국의 백만장자일까? 앙디오 백작 부인의 백설같이 하얀 목을 장식했던 이 사치스러운 보물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제22화 초대받은 명탐정. 벨몽 씨, 당신은 정말 아르센 류팽을 닮았군요. 류팽을 아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사진으로 봤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의 사진은 매번 달라 보이니까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달라 보이면서도 어느 사진에나 공통적인 인상이 있지요. 그 인상이 당신과 닮았단 말입니다. 이 말에 오라스 벨몽은 조금 약이 오르는 듯 했으나 순순히 인정했다. 그런 모양입니다, 드반 씨.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신뿐이 아니니까요. 정말 그럴 겁니다. 드반은 말을 이어나갔다. 만약 당신이 내 이종사촌 에스트반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감탄할 만큼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아르센 류팽이 이곳 디에프 마을에 와 있다고 경찰에 알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티베르메닐 성의 넓은 응접실에는 지금 연회가 한창이었다. 은행가이자 성의 주인인 조르주 드반의 초대를 받은 손님은 화가인 벨몽과 신부인 젤리스, 부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육군 장교 10여 명이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울려 술을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그러다가 아르센 류팽이 화제에 올랐고 벨몽이 류팽을 닮았다고 놀려댄 것이다. 응접실은 천장이 높고 넓었는데 기욤탑의 1층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르주 드반은 옛날 티베르메닐 성의 영주들이 몇 세기에 걸쳐 수집한 보물들을 모두 그곳에 모아두고 있었다. 방 안 곳곳에 옛 귀족들이 쓰던 괴짝이며 찬장, 장작을 패던 받침대며 촛대 등이 있었다. 대리석으로 만든 벽에는 당대의 명화들이 걸려 있고 4개의 둥근 창가에는 저마다 고급 벤치가 놓여 있었다. 문과 왼쪽 창 사이의 벽 앞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훌륭한 책장이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그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만든 문자로 티베르메닐이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바로 밑에는 네가 원하는 바를 하라는 가운이 역시 황금 문자로 쓰여 있었다. 모두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드반은 또다시 벨몽에게 말을 걸었다. 그런데 벨몽 씨, 당신이 혹시 류팽이라면, 그리고 만약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탐내신다면 부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건 또 무슨 까닭입니까?
이제는 농담에 익숙해진 화가도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주위 사람들 또한 재미있어하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드반의 설명을 재촉했다.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자 의기양양해진 드반은 모두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후 4시에 무엇이든 훤히 꿰뚫어 본다는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 씨가 저의 집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선언이자 중대 발표였다. 사람들은 이 뜻밖의 소식에 놀라서 저마다 감탄했다. 정말 셜록 홈즈가 이 티베르메닐 성에 온다고? 권위 있는 성주가 정색을 하고 한 말이니 물론 농담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탐정이 무슨 일로 이곳에 온단 말인가? 그렇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아르센 류펜과 대결하기 위해 오는 것이 틀림없다. 쉴 틈도 없이 분주한 홈즈를 바다 건너 먼 프랑스까지 끌어들일 만한 인물이 류팽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류팽이 이 성을 노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누군가 물었다. 그 질문은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다. 드반은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르센 류팽입니다. 아직 류팽과 일당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카오른 남작 사건은 말할 나위도 없고 몽티니, 그리세, 크라스빌가의 강도 사건 모두 이 국민적 궤도가 아니라면 누가 저질렀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당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카오른 남작처럼 경고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같은 수법으로 2번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냔 말이지요? 이유를 말씀드리죠. 드반은 일어서더니 책장 앞으로 다가가 2번째 줄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각종 서적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는데 중간쯤에 책을 한 권 빼는 듯한 큼직한 틈이 나 있었다. 바로 이 자리에 티베르메닐 연대기라는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이 성이 세워졌을 때부터 얼마 전까지에 이르는 이 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이 건물의 구조가 자세히 나와 있는 설계도가 석 장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지난달부터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놀라 한숨을 쉬며 말했다. 벨몽이 말했다. 이건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으로 셜록 홈즈를 부른다는 건 근거가 좀 미약한 것 같군요. 물론입니다. 다른 일이 없었다면 이것만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 이 책의 분실 사건이 뜻하는 바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서 드반은 말을 끊고 모두를 둘러본 뒤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이 책은 인쇄된 것이 아니고 펜으로 직접 쓴 것이라서 원래 2권뿐이고 나머지 1권은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2 책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단 한 가지, 지하도의 구조를 정확히 알려면 이 2권의 책을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책이 없어진 바로 다음 날, 도서관에 있던 그 책도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방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거 큰일인데?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도 놀라 양쪽 다 조사해봤습니다만 전혀 단서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드반이 말했다. 아르센 류팽의 사건은 모두 그렇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자 외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나는 셜록 홈즈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편지를 보냈더니 홈즈는 류팽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꼭 해보고 싶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 아르센 류팽에게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벨몽이 말했다. 그러나 소위 국민적 궤도가 만약 이 성에 대해 아무것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셜록 홈즈는 헛걸음을 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당연한 질문에 주인은 빙그레 웃었다. 아니, 설령 그렇더라도 홈즈의 흥미를 끌 만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도의 발견이... 아니, 당신은 이 건물의 주인이면서 지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유감이지만 모릅니다.
나는 단지 지하도에는 2개의 입구가 있으며 그 하나는 성 밖으로, 다른 하나는 이 방 안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 성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셨겠지요? 물론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책은 말할 것도 없고 도서관의 책까지 빌려다가 열심히 비교해 보았지요. 하지만 제 머리로는 알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도면에 그려진 지하도의 선은 TG로 표시된 조그마한 원으로 연결되어 있더군요. TG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기욤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탑은 전체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 원의 어느 장소로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바는 2개빗째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빈잔에 술을 따랐다. 드바는 사람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자 기분이 좋아 싱글거리며 입을 열었다. 비밀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 한 사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전설에 의하면 이 성의 영주들은 자손 대대로 임종 때 그 비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후계자가 대혁명 당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바람에 아무도 그 비밀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하도의 입구는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성주들은 계속 그 비밀을 찾았을 텐데요. 찾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나도 이 성을 샀을 때 유명한 건축가를 초청해 조사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탑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다만 한 군데가 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도는 이 연못 아래를 지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립도서관의 도면에도 계단이 4개 있고 합계가 48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0m 이상의 깊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가진 다른 도면에는 길이가 2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방바닥과 이 천장과 이 벽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하도를 찾기 위해 이 탑을 부숴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실마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전혀 없는 셈이지요. 그러자 이제껏 묵묵히 대화를 듣고만